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 호전은 수출 회복이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역이 올해 우리 경제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탄핵 등 정치적 혼란과 북핵 리스크 속에서도 성과를 낸 기업인과 노동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성장 양극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역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무역도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소기업 353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 4천 개, 불과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필요한 경우 대기업의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유가 상승 등 앞으로의 무역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 다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다변화를 시도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신북방, 신남방 정책 추진으로 그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에 정부의 비판적인 교육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 견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며 개인적 약점도 찾아 일주일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친구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산하에 있는 7국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국정원이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교육감을 모두 사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넘긴 당시 보고서에는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측근 고속 승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다른 교육감의 경우엔 누리예산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교총 등을 통해 쟁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정부와 갈등 관계였던 교육감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했다고 보고 조만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 측은 모르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최윤수 전 2차장은 전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수색을 하던 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우리 나갈 거예요. 나갈 거라고. 선창 1호 선장 70살 오모 씨는 오늘 오전 9시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갯벌에서 57살 이모 씨는 정오쯤 바다 위에서 모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던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내 동생 어떡해. 해경은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급유선 선장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낚싯배도 잘못이 있다며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원법에는 선장과 별도로 주의 경계를 위한 당직 근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타실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뒀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급유선에 대한 수중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충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 등 미세 증거물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해경과 국과수는 낚싯배와 급유선에 대해 감식 작업을 통해 충돌 상황을 정확히 알아낼 계획입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올해 세상을 바꾼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민주적 리더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북핵 이슈 등을 언급하며 5월에 취임한 문 대통령보다 이러한 난제들을 더 많이 다뤄본 지도자는 없을.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영 실장님? 네, 이주영입니다. 지금 의원님 안 지키시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모닝 지키러 갔다 왔습니다. 네, 모닝 모시러 다녀왔습니다. 아, 차를 어디 놓고 나셨구나. 기름 다 떨어져서 끝나고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에 좀 넣고 가려고. 그러면 기름을 그 모닝은 얼마 안 들어가죠? 가득 넣어봐야 45,000원 정도. 아니 몇 리터? 30리터 정도. 연비 좋죠, 그 차는? 예, 좋습니다. 얼마 안 들어가시네요. 네. 하기에 뭐 지플 넣었으면서 무슨 검은 세단 물고 다니는 것보다 낫다. 나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있잖아요. 막 벤츠 내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차들 있죠. 타고 다니는데 이 양반이 사실상 수익이 없어. 그러니까 차를 주차장에만 세워놓고요. 거의 안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진짜 웃겨. 그에 비하면 뭐 우리 모닝은 훌륭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정 실장님. 네. 실장님 없어가지고요. 네. 우리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지역구. 그거는 네. 본인이 특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제 지역구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가 하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와부, 네. 진건, 조안, 태계원, 금곡, 양정, 지금, 도농, 여 중에 가끔씩 무슨 기사 같은 게 네. 나오면 그 지역이 바로 떠올라요. 경기도 남양주시 뭐 어떤 특정 동, 특정 면, 특정 읍 이런 거.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예. 12월 18일부로 예. 동이 바뀝니다. 다산일동, 다산일동.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번에 그런 분도 한 분 계셨죠. 이우현 의원. 남양주랑 연관 있지 않아요? 아, 예. 남양주 시의회 전 의장이 예. 지난 총선 때 이우현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에게 공천 헌금 5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공천 탈락 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우현 전 위원장이죠. 지금 의원 그 수첩에는 20명 정도의 공천 헌금 액수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 이우현 의원이 그 많은 돈을 혼자 받았을 리는 없다. 예, 그래서 그 이우현 의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친박 중진에 대해서 검찰이 의심하고 내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양주 시장은 지금 민주 세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아이고 참. 남양주 시민 여러분 투표율 높이십시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자,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 뭐 지자체 선거도 이제 다가가고 아마 예산안 처리 국면이 지나고 나면 법안 처리하고 바로 이제 사실 지자체 선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전국 자체가 해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그걸 주도하는 게 정당들뿐만 아니라 언론들이 대부분 그런 분위기로 갈 테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관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현희 강남구청장. 실제로 이 사람은 사실상의 일베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지금 카톡으로 퍼나른 글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세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배성의 것들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요 그거 보고 왜 세월호의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 이거에 무슨 앞뒤가 뭐죠? 그게 뭐 무슨 뭐 참여정부 때 어떤 법안을 뭐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연결시켰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또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났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고 예. 사실은 그게 일베랑도 연관이 있으며 전에 보니까 전 국정원 직원도 같은 카톡방에 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일베성 글을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전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을 만들었던 인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부럽다. 이 신현희 구청장이요. 예. 단체 대화방, 카톡 대화방에 인원이 500여 명이나 된대요. 부럽다. 1000명 조금 넘어요. 풀로 차는데 카톡 대화방에.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채웠는데 거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각각 137회, 59회 전송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500 곱하기 59, 500 곱하기 137 하면 도대체 이게 죄가 아주 위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신현희 구청장에게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저는
검찰을 좀 의심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 죄면은 구형은 일단 1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의도상 검찰이 1년 구형한 의도상 실형 선고 받기 힘들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구속 자체는 인신 구속 자체는 못하는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예, 대개 요 정도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일벌 100개라는 개념으로라도 이건 굉장히 악질적인 가짜뉴스 퍼나르기 하면서 어떤 했던 작업이고 사실상 선거운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현희 구청장이 실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조기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피고인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을 전달한 건데 이거를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곡해시켜서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는데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는 것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후보 또는 당시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야 되는 건 맞고 목적은 네. 이게 올해 3월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3월달이면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조기 대선 치러주겠네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네. 네. 어쨌건 신현희 씨 같은 사람들, 아까 그 안철수 대표랑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이 자세가 똑같아. 알고 보면은. 네. 아니 위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보통 다른 후보들 같으면 문재인 후보의 선전 이기길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냈던 이유가 바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대놓고 이제 뭐 상대방 쪽에 대해서 이렇게 일배성 카톡을 수백 회를 날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오른 선거가 일찍 치러질지 몰랐다 이런 방식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검찰의 구형이 잘못됐다. 징역 2년, 실형에 처한다. 그리고 자격정지 10년 이런 정도. 이분은 뭐 이 카톡의 문제만뿐만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 같은 남자들 민방위 훈련 받으러 가면은 꼭 나타나가지고 뭐 야당 욕하고 박근혜 칭송하고 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고요. 박원순 시장하고도 대판 붙었던 바로 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사, 저 신년이 열사죠. 보수 열사. 구정 행정이나 잘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튀면서 꼭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현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TK나 이런 쪽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신현희와 류여혜는 누가 더 극우적 보수의 열사일까? 뭐 열사까지는 그냥 관종이죠. 네. 우리가 박근혜 정권과 싸울 때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통합진보단 해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전에 나왔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의 내통혐의, 그때가 그런 메모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옛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뭐 치세에 가려서 많은 분들이 좀 어떤 상황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전반적으로 한 정당을 그러한 이유로 해산시키는 것 자체는 일단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할 때, 헌재가 할 때 소수 의견을 냈던 김희수 재판관의 명 판결문이 있습니다. 소수 의견. 그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법관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그럼 통합진보당과 이석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노선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환 비망록에 2014년 12월 17일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이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자라는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소장 의견, 조율 중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데 그리고 19일 날 해산이 결정돼 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미리 알고 있었던 뜻이잖아요. 여기서 추정컨대는 그 비망록 2014년 12월 17일 날짜잖아요. 그리고 해산이 19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마치 19일, 22일 초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디데이, 거사일처럼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은 사전에 알았다는 거고 최대한은 관여했다는 거죠. 혹은 지시했다는 거죠. 12월 19일이면 그게 대선일이었는데 그 전에 그러네요. 그래서 12월 19일 날 일어난 일이 많고 이게 이명박의 생일로 12월 19일이라면서요. 네. 굉장히 재밌는 거. 근데 이때 뭐 의혹이 많았죠. 청와대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과 일정한 커넥션을 가지고 이 일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 민주적 절차 따위는
따위는 이렇게 생각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고요. 저는 뭐 김희수 재판관의 당시 소수 의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되게 용기 있는 진짜, 행동이에요. 거의 사찰 당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네, 느낌. 네. 어쨌건 일단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폭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조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의 판결은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보고요. 네.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그 이유가 예전에 왜 그 4.3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들한테 사과하고 하는 것처럼 네. 이런 정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해놓으면 우리가 왜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확정 판결이 되고 재심이 끝나고 나면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조사하고 이렇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공론화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예.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했어요. 예, 그게 첫째가 정당활동 자유를 침해했다. 예. 두 번째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세 번째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네 번째가 위헌 정당 당원의 낙인을 찍었다. 다섯 번째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위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절차적인 문제 제기, 이게 정상적인 재판과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못했다.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 기억들 더듬어 가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다는 게 일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주당 내 정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은 이게 막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레드 컴플렉스를 막 집중 포화하던 때였잖아요. 그리고 여론 지형이 안 좋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민주당이 나서서 김희수 재판관과 같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죠. 네. 자, 어쨌건 뭐 잘 되길 바라고요. 역사 속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만 네. 저 자유한국당 계산이요. 전 그거 굉장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도 보면 이석기의 내란 음모, 국가 전복 그런 것을 이제 빌미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막말을 해도 그거를 내란 음모라고 인식하긴 어려우니 그거 그냥 푸나님 바램으로. 근데 지금 돌아보면 민주당을 비겁하다고 그때 정의당도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정의당은 김희수 헌재 전 소장 대행과 같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했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이게 정의당의 의식 수준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차이가 그 당시엔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권교체 과정에서 민주당이 필요한 비겁함을 택한 거다.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리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거대한 민주당이 소수 야당들을 지켜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비겁한 선택을 했었다. 필요한 비겁함이었다. 우리가 또 적폐청산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명박이고요. 이명박에 대해서 방송은 오늘 오전에 김태효 씨가 검찰에 소환됐거든요. 네, 김태효 이 비서관은요. 김관진과 이명박을 연결해주는 고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애초 김관진이 구속됐다 풀려나면서 과연 김태효를 소환할 수 있을 건가 이런 뭐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 소환했습니다. 국정원 2차장이었던 최은수가 풀려났고 네. 그러면 우병우한테 구속영장 키치겠냐 요구하고 네. 지금 김관진 풀려났는데 그 연결고리에 있던 김태효 구속시키거나 이럴 수 있겠냐 이런 건데 검찰이 지금 김태효 사무실 압수수색하고요. 과감하게 지금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태효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지금 나온 여러 증언.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댓글 관련해서 국정원보다는 군 사이버팀 이쪽과 관련하여 청와대에 직보했다, 뭐 청와대에 일일 보고를 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김태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BS랑 서로 통화한 거를 저도 그 당시
뉴스로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 내가 유죄야 이런 걸 인정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유죄 우리가 보면 우리 본인은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은 예. 일단 사이버 사령부를 여론 관련 기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자기가 생각했을 때 목적이 여론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실수로 사실, 보이죠.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말하면 안 네. 되지. 이거는 사이버 사령부는 대북 사이버전 하겠다는 목표로 만든 거잖아요. 군 형법이에요. 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여론 조성 행위를 불법 정치 관여로 보고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법했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게 좀 이상한 지점이에요. 저는 실수일까? 여론 관련 기관이다. 그럼 이게 북한 여론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SBS의 그 단독이라고 붙었던 그 리포트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예. 김태효는 지금 막 김태효에게 화살이 쏟아지고 검찰의 시선이 막 가니까 자기를 실드치기 위해서 SBS라는 언론사를 택한 것 같아요.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전화로라도. 그래서 꺼내놓은 말을 보니 SBS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불법 행위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네? 이렇게 된 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는 그런 거예요.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게 사이버 사령부를 지칭하는데 사이버 사령부가 여론에 관련된 기관 아니겠어요? 댓글이 이게 여론 조성이 틀린 게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응이나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가로 안에 라고 건의하면 가로 닫고 맞지요? 라고 내가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럼 틀리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겠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달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고 현실정치 개입으로 국기를 문란한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국정원은 처음에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중앙정보부는 이게 공화당 만들기 위해서 정치 공작하기 위해서 시작된 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해온 게 그냥 습관처럼 돼버린 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국정원 개혁을 민주정부 때 제대로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국정원 직원 입장에서는 댓글을 통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게 굉장히 신선한 기획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쪽 입장에서 보면. 이주영 실장님 오랜만에 호출하겠습니다. 네. 군인이셨잖아요. 네네. 만약에 그게 뭐 육군 보병이든 뭐든 간에 군인이었는데 대선 때 또는 선거 국면에 아니 평상시라도 네. 정부의 우호적인 댓글 달아 이런 지시가 내려왔다면 어떨까요? 달아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 달았을 것 같습니다. 실적 보고하라고 하는데 네 아이디 어디 달았는지 보고하라고 하는데 안 달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신비님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 군대에 있을 때는 그때 당시가 노태우 때였대요. 근데 거기서는 아예 투표를 할 때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군대에서 투표를 할 때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는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게 민주화의 과정이거든요. 항상 선거는 그래 왔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군 부주제 투표만 까면 여당 막 90% 막 찍히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군인들한테도 투표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고 정치적 중립의 자유를 보장해야 돼. 만약에 군대라고 하는 공간이 특정, 그러니까 그들은 논리는 이런 거예요. 국가가 곧 여당이고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켜가지고 여당이 안정되게 하려면 우리 군인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요 관점이었다고. 네. 그게 군사 독재 시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데 문민화되면서는 사실 이게 불가능해진 상태에 그렇죠. 명백하게 불법이고 법에도 정의해 놓았다 그러잖아요. 군형법에. 근데 여기 이제 와서 그 군인들인 또는 준공무원들인 이런 사람들이 사실상 선거행위, 정파적 행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했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일단 직업적인 느낌.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도 박근혜 지지하는 쪽에 댓글을 달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니 짐이라면 거기에 일반인도 채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가 증원을 지지했다. 이건 뭐 일자리도 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생각해보면 또 열받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30개 팀에 3,500명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이제 MB가 두 번에 걸쳐서 증원하라고 한 건 사이버 사령부 내의 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군인이에요. 네네. 일반적인 군인이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사이버 사령부 내에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군무원이라고 있잖아요. 아, 군무원. 네, 군인 아닌 네. 사람도 채용해서 일반인을 채용해가지고 군무원으로 채용해서 특채한 거죠. 특채. 정말 일자리 정말 잘 만드시네 이런 분들. 이게 이런 논리로 대응해야 된다니까. 니들은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군무원들 채용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요,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 국정원의 댓글도 문제가 안 되고 사이버 사령부의 이 국내 정치 개입도 문제 안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하죠 뭐 대대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세요. 네,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해도 문제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은 해도 되고 문재인 정부는 하면 안 되고 이런 법은 없는 거잖아요. 자, 국정원도 갑시다. 그렇지 않아요? 심리전단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김태효 얘기가 웃기는 게요. 현장 사이버사에서 인력이나 조직이 열악하다라고 건의가 올라오면 우리로서는 독려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죠. 필요하니까. 이거는 이런 걸 후한 무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하죠 뭐. 합시다. 자유한국당 우리도 하게 허해달라. 이것을 유머로 받아들이지 못한 일부 보수 언론이 최민희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우리도 댓글 부대 만들자 했다 이렇게 쓴다. 조심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자유한국당에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거라면. 정말 민주주의 어려워요. 개차 만들라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정말. 자기네 것을 우기고 정말 이런 게 대표적인 내로남불이잖아요. 네, 그게 진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원세훈이 4년 선고에 4년 자격정지 받았는데 일탈이라는 거예요. 아유 정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MB로 가는 길이 조금 멀어진 듯 하다가 다시 이제 김태효의 어떤 상황에 대한 그냥 검찰에서 제대로 나오겠느냐 대부분 이런 걸 거예요. 검찰이 조사를 끝낸 뒤에 네. 그냥 내보내기도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즉각 체포하는 개념으로 해서 구속영장 바로 칠 수도 있고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지금 입맞춤 정황도 나왔는데 최근에. 저는 검찰이 신중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내보낸다. 김태효 부분은. 네. 김태효가요. 나중에 그 대외전략비서관 할 때는 그게 수석급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정도면 사실상 이명박의 그쪽 라인의 비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요 SBS 녹취록이 이게 이제 전부 사실이다. 이게 다른 얘기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의외로 이 사람은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의 그 군인처럼 할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인데 군대 내 인권 침해 실상을 다룬 영화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 무엇 때문에 죄가 폭로되냐면 딱 요런 사람이 나와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갖고 그 증언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영화거든요. 톰 크루즈가 그때 엄청 미남이었던 기억밖에. 점점점. 세월은 무상한 거예요. 네. 옛날 사진 보면 다 아름답더라 진짜. 그죠. 저도 요즘에 최근에 느끼는 게 나도 많이 늙었다. 저 그 사진 봤어요. 네, 뭘요? 그 눈에서 불나는 사진. 젊은 시절. 무슨 사진이었어요? 머리 이렇게 길게 카트가 남자인데 긴 머리하고. 저도 한때 놀았으니까. 어쨌건 그 이명박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조심스럽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찰이 뭔가를 안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명박을 불렀다가 그거는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네, 거꾸로.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법부에서 지금 또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과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뭉뚱그려지면서 뭔가 좀 상당히 혼선을 빚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그렇죠. 이게 이런 거예요. 직진으로 쭉 가다가 지금 직진이 아니라 곡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도 고속도로 쫙 갈 때는 안 헷갈리다가 산길 들어가서 꼬불꼬불하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새끼들 지나서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역사는 직진 못해요. 그쵸. 돌아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진보하더라 뭐 이런 거니까. 네. 어쨌건 오늘 김태효 씨 결과는 아마 이 방송 나가고도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들어갔으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할 거라고 보고. 조사할 게 많은 사람. MBC 사장이 7일날 결정이 되는데 신임 사장이 8일 오전 첫 출근길에 노동조합 대표와 함께 해고자 즉각 복직을 담은 노사 공동선언 합의문을 대내외에 선포할 것을 제안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장 후보가 3명이에요, 지금. 최승호, 이우호, 또 한 분, 임흥식 3분인데요. 이 3분이 다
해직자 즉각 복직을 선포하는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후호, 최승호, 이명식 이 세 분이 누가 되더라도 첫 출근길에 지금 해고자에 되신 분들 다 복직하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네. 아, 그 과정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막 감격하고 막 네. 그럴 것 같아요. 제가요 최근에 느꼈는데요. 보통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면 가슴 아프다고 하잖아요. 더 슬프면 위부터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니라 배에도 통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네. 7일날 박문진 정기이사회에서 결정하잖아요. 네. 사실 뭐 이제 내정하고 주주청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치는데 네. 언론사 사장은 제가 봤을 때 특히나 그 어떤 사형방송, 사형신문 이런 게 아니면 이제 직원들이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또는 국민들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좋아요. 좋은데 이번에 이렇게 조속하게 한 것은 빨리 MBC를 안정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MBC 안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엔 빨리 결정하시고 다음에는 박문진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이제 사장 뽑는 절차를 그 박문진이 결정하면 되거든요. 사장 추천위원회를 둔다, 사내 추천을 받는다. 이거 다 박문진이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 개선 절차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MBC가 급했어요. 네. KBS도 마찬가지고. 네. KBS 거대용 사장은 아직도 지금 버티고 있네요. 거기는 지금 KBS 이사 그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뭐 거의 다 문제가 있었어요. 액수는 물론 구 여권 이사들이 훨씬 많지만 이게 이제 지금 여권 이사 일부도 아주 액수가 작긴 하지만 카드 부당 사용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처리를 놓고 방통위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하네요. 벌써 이제 7개월 향해 가고 있는데 네. 그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양심이 없어. 예를 들면 고대영도 그렇고 SBS 쪽도 그렇고 국정원한테 돈을 받았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만 세상에 다른 것도 아니고 언론사 사장이나 보도 관련한 사람들이 국정원한테 돈 받았다 그러면 사법부에 있는 판사가 돈 받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공정성 차원에서는. 아니 이게 더한 게요. 사법부 판사는 개인이지만 공영방송 사장은 보도라는 행위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언론인들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말지 민주 언론의 사실 효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 말지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왔던 언론에 대한 사명감. 네. 정말 공정보도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어느 날 2012년도에 MBC가 했던 파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결국은 언론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은 이제 직장인이구나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중에서 중요해졌다고. 동아투이나 이런 개념은 그래도 언론 사명 같은 걸 지키기 위해서 막 노력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동아투이는요. 그게 엄혹했던 유신시대이고 그때는 사회가 민주 반민주로 완전히 갈라서 있던 시절이고 말은 안 했지만 누구나 그 언론 민주화에 뛰어드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악구도가 분명했던 때예요. 그 유지가 받들어진 게 저는 말지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주도하신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한겨레 신문까지 이어졌는데 근데 이제 2012년에 MBC는 그 우리가 민주 세력이 참 교만한 면도 있습니다. 예. 그게 새누리당이나 뭐 한나라당 세력이 다시 집권해도 민주주의의 후퇴가 없다. 이런 얘기 정치인들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깨진 상황에서 다시 민주 대 반민주 구도가 되니까 정말 아무리 언론인들이라도 진짜 헷갈렸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먹고 산 이즘 쪽으로 기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황도 됐을 것 같고. 예. 사실은 언론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잠자았다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부역했다도 맞을 것 같고요. 뭐 슬리핑독 이야기 나오고 와치독 이야기도 나오는데. 국정농단에 부역한 상층부가 있죠. 네. 분명히.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만두고 참회하고 죗값을 치러야죠. 이런 얘기를 참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견광부회란 말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보면 니들은 박근혜 이명박이 부역한 게 맞는데 네.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쉴드를 쳐가지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지금이 방송 장악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어불성설 그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럴 때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상황을 정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기관의 역할이라고 봐요.
언론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을 그냥 갉아먹고 깎아먹고 요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해왔는데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진짜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MBC가 정상화된 뒤에요. 네. 일부의 우려와 일부의 기대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하나는 이제 다시 저번에도 한번 서로 대화 나눈 적이 있지만 의원님하고 지나친 공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기계적 균형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기계적 균형의 시대는 지났다. 박건상 사장 시대로 끝내야 돼요. 근데 방통위 부분에서는 네. 만약에 그게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 여권을 더 편을 들건 자유한국당 편을 더 들건 간에 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기계적 균형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손석희의 뉴스룸 보면 세월호 보도나 국정농단 보도에서 기계적 중립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저널리즘의 정도에 충실하고 있는 게 손석희의 뉴스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MBC가 그 정도가 안 되면 그거보다 조금 나가야 될지도 몰라요. MBC가. 네. 안 그러면 과거의 마봉춘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정상화 되더라도 사람들의 리모컨은 MBC를 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정상화의 의미가 뭔가. 저는 이제 최승호 PD가 사장이 되건 이우호 뭐 부국장이 사장이 되건 저는 아주 이 두 분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참여정부 때의 MBC는 기계적 균형 아니었거든요. 참여정부의 MBC는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분명하게 갈랐어요. 그리고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취했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세력으로부터 공적이 됐었죠. MBC가.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MBC의 환경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 혼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을 거부한 분이 이제 정현주 사장, 그리고 그걸 실현하고 있는 게 손석희 사장, 그리고 이제 MBC의 이우호든 최승호든 사장이 되면 저는 그 과거의 기계적 중립이나 무비판적 공정성으로 가선 MBC는 뭐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요. 그래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 사장이 돼서 MBC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방송하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일단 화두는 공정성일 거란 말이에요. 네. 누가 되건 간에 네. 공정하게 가자. 우리 언론의 사명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된다고. 언론이 가장 향해야 될 지점이 일단 권력을 가진 세력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네. 문제가 뭐냐면 언론의 제1의 사명은 사실 보도예요. 그 다음이 권력 비판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가 늘 사실 보도보다 권력 비판이 본래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권력도 정치 권력만이 아니에요. 정치 권력, 경제 권력, 그 권력 모두를 비판하는 게 언론의 임무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정한 건 사실을 보도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게 공정한 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섞어버리면 그거 공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 불공정해서 결국은 악의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일단 기대하잖아요. MBC 정상화됐다. 네. 예전처럼 말도 안 되는 보도 안 할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막상 보도하는 거 보면 이전 MBC랑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이게 하는 어떤 착시 효과라도 있어야 해요. 근데 만약에 기존의 MBC나 왜 그런 효과를 내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똑같네라는 뭐랄까 차별화 자체가 안 돼버린 상황이 오면 어느 순간에 MBC 정상화 시켜봐야 크게 도움되는 게 없네라는 그럼 생각이 안 하게 보면 들어. 되지 뭐. 우리가 지금 솔직히 그 MBC가 지금 이 체제로 그냥 보도해도 뭐 저는 대세에 지장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시기 때문에. 예,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MBC에 그래도 언론인 이길 희망하는 해직자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직자들이 다시 돌아가고 MBC가 정상화됐는데 보도가 뭐 김재철 때랑 똑같다. 그럼 누가 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일부에서 오해도 하고 거짓말도 퍼뜨리는데 YTN 사장 공모 과정에서 민주당이나 청와대가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럴 리가 있나요? 예, 그리고 그 MBC 사장이 지금 인선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박문진 이사들이 누굽니까? 이왕기 이사장, 최강욱 변호사, 그러네. 김경환 이사, 이진순 이사, 이분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만약에 누가 개입하려 그러면 기자회견 열어서 이름 적시해서 폭로할 분들이세요. 좀 앞서가는 거지만 네. 만약에 KBS도 만약에 이제 고대영이 물러나면 네. MBC 방식은 그래도 상당히 민주적으로 보이거든요. 네. 공모하고
네. 그 중에 이제 컷오프 만들고 프레젠테이션도 하더만요. 그건 멋져 보이더라. 네, 그거보다 더 진전되겠죠. 왜냐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뒤에 하면.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언론사의 내부적으로도 보면 주요 요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일선 개인 기자 외에 그 MBC의 그 김세희나 뭐 이런 사람들 등등을 보면 기자들도 정말 적폐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한겨레 신문에도 왜 다 덤벼 뭐 이렇게 말하는 기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원점으로 들어가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으로 많이 언론고시라는 개념으로 내가 거기 가서 좋은 월급 받아야지 하는 그 의시됨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공정보도하기 힘듭니다. 근데 결국은 언론사도 대중의 의식 수준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계속 적폐짓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대중으로부터 왕따당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되는 건 결국은 신문은 상품이고요. 상품은 소비자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방송도 상품이고요. 그리고 광고를 하는 한 광고주는 시청률에 따라 광고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국민,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안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손석희 뉴스룸이 탐사 저널리즘을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JTBC 뉴스룸 보도는 정말 그거는 칭찬받아 마땅하죠. 네. 그렇죠. 그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데 글쎄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안이 없는 시대라면 막 애타겠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방송하든지 말든지 안 보고 뭐 최소한 뭐 200~300만 명은 팟캐스트 듣는다는 그런 시대니까 정신들 차리시고요. 네. 가성비로만 따지면 팟캐스트가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다. 예. 특히 새날이 낫습니다. 그렇죠. 예. 네. 새날을 사랑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날 때가 되니까 힘이 막 나시네. 최승호, 이후호 누가 되든 잘해라. 아이고. 자, 이분은 회초리. 이분은 이런 결기를 가지고 TV조선으로 가십니다. 이 동그라미라는 주제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할 이야기 많다 싶었는데 막상 생각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는 순간 네. 얼굴 몸매가 다 동글동글한데요. 그렇다고 네. 제 몸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네. 너무 야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힘들고 네. 어떤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 20분 안에 다 풀어내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어떤 걸 할까 네네. 생각하다가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동그라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사실은 제가 이전 직장에서 에너지 정책을 공부를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거를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그게 재밌겠다. 네. 이 동그라미라는 모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가장 강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예, 동그라미는 완전히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도 가장 강하고 내부에서 폭발하는 압력에 대해서도 원 형태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래서 달걀이 달걀도 그런 네, 것도 있지만 동그랗게 우리가 생겼죠. 일상생활에서 볼 때 파이프들 다 동그랗게 생겼죠. 그렇죠, 그렇죠. 사각형으로 생긴 파이프는 지구상에 없어요. 네. 다 동그랗게 우리가 관 다 네. 동그랗게 생겼고 맞습니다. 그리고 연통 같은 거 안 그러면 커다란 대형 보일러 같은 그 내부 연소 시스템은 다 동그랗게 생겼어요. 그리고 엔진 내부의 실린더 네. 동그랗게 생겼죠. 그게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동그랗게 생긴 그 형태 자체가 네. 모든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담고 있고 모든 압력에 대해서 강한 구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원이라는 형태와 네. 회전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동글동글 도는 네. 이 형태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의 출발인 거예요. 야, 이게 모든 게 그럼 바퀴하고도 연결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회전운동은 회전운동으로 네. 전달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 열 에너지 그러니까 뭐 석유를 태우거나 네. 뭐 나무를 태우거나 하는 그 나무를 태우는 그 목적은 불을 피우는 목적은 물을 끓이기 위해서거든요. 끓인 물에서 나오는 증기를 한 방향으로 보내야지 무언가를 동글동글동글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전 운동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나 동력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돌아가는 운동에서 돌아가는 운동으로 이전되는 과정인데 네. 그게 이제 가장 신기한 게 전기 에너지죠.
그러니까 전기에너지도 네.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보통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쉽게 이야기하면 전기가 지나가는 길과 자석이 지나가는 길 사이를 계속 뺑글뺑글 마주쳐서 돌리면 거기에서 전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글동글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 구조물 있죠. 네. 그것도 이제 실제로 보면 우리가 터빈이라고 부르잖아요. 터빈이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썰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장 견학을 갔을 때 우리가 보통 발전기, 터빈, 연소실, 원자로 이렇게 부르는 것들 있죠. 네. 그게 실제로 보니까 규모가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엄청 크죠. 특히 화력발전소를 가니까 아유, 말도 못하죠. 보통 우리가 보일러라고 하는 그게 크기가 한 5층, 6층 정도 되는 건물 높이인 거예요. 그건 거꾸로 타는가요? 3번 탈걸요, 세 번 아마. 정도 갑니까? 네, 3번. 그 보일러는? 네. 그걸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그걸 확인했어야지. 그게 화력발전소에서도 거꾸로 태우는 화력발전소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좀 더 효율이 맞네. 좋아질 건데. 아우, 짜증나게 반박할 수가 없네. 아, 어머님 집에 보일러 갖다 넣으세요, 빨리.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소나 어떤 큰 건물을 멀리서 보니까, 네. 멀리서 볼 때는, 아, 저런 건물이 있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뭐 뾰족하구나, 이 정도만 느끼는데, 네. 가까이서 가서 보면은 그 크기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롯데타워 같은 경우도, 이야. 멀리서 보면, 아, 뾰족하네. 그렇죠. 예, 예. 한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게 또 그 규모가 달라 엄청 보이잖아요. 크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원자력 발전소도 그래요. 그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이제 하늘에서 찍은 걸 보여주잖아요. 동그랗게 생긴. 아, 예. 돔처럼 예, 생긴. 예. 그래서 약간 무슨 뭐 장난감처럼 생긴 느낌도 있잖아요. 네.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실제로 엄청 큽니까? 그 가까이서 보면 진짜 그 크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아파트 크기로 하면 해봐. 아파트 크기로 하면 한 몇 30층? 20층, 30층 그 정도 높이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한 10층 높이 정도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우리가 무슨 원자력 관련된 어떤 이슈를 다루거나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할 때 네. 원자력 발전 원리에 대해서 있잖아요. 무슨 이게 보일러입니다. 네. 이게 여기에서 핵분열을 해서 네. 여기 물을 끓여가지고 여기 네. 물이 넘어가면 네. 여기에서 뭐 터빈을 돌리면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네. 작은 종이 안에 있으니까 네. 그게 그냥 원자로 하면 뭐 좀 큰 보일러겠거니 네. 커봤자 뭐 자동차 막 트럭만 하겠나 뭐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아파트 한 동만 한 거예요. 야, 진짜 크네요. 예, 진짜 커요. 그 원자로라는 그 시설물 오.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핵 연료라고 하죠. 네. 연료봉. 연료봉도 연료봉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 뭔가 큰 우산 하나에 꽂고 빼고 뭐 이런 네. 거나 네. 영화에서 보면은 스파이 영화, 그 스릴러 스파이 영화에 네. 보면 007이 원자로 옆에 있는 그 연료봉실에 들어가가지고 네. 이렇게 길쭉한 뭐 이렇게 은색 그 네. 쇠덩거리 너무 촌스럽다. 쇠덩이. 아, 우리 쪽이네. 근데 사실 예, 쇠덩이를 네. 이렇게 쭉 꺼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게 별로 안 커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한 15cm, 10cm 정도에서 길이가 한 9m에서 10m 정도 되는 9m. 예, 굉장히 긴 네. 연료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몇백 다발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런 시설물인 거예요. 그 핵 네. 연료봉 하나가 그 정도 사이즈면.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대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자로 그 자체도 그렇고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경납고라고 하죠.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그 콘크리트 건물로 생긴 네. 그것도 그렇고 연료봉도 그렇고 그 나머지 모든 부품들도 똑같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네. 동그라미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계속 동그라미. 그러니까 왜 몇 번을 그러냐면, 넣는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저는 이제 볼 때마다 좀 감탄을 하는 지점인데 에너지라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때 이제 동그라미를 항상 먼저 떠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어떻게 생겼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고 에너지는 어떻게 변환을 할까라고 생각할 때 항상 그 동그라미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이라고 하기에는 저 너무 개인적인 거지만 노을을 바라볼 때 있잖아요. 네. 노을을 바라볼 때 그냥 아 빨가니까 이쁘다. 아 예뻐. 저녁이구나. 이렇게만 볼 수도 있지만 노을이라는 그 현상이 생기는 원리를 알고 보면 더 신기합니다. 한번 설명 좀 그러니까 해주세요. 원래 하늘은 파랗잖아요. 낮에는. 파랗죠. 네. 왜 노을은 빨갈까요? 태양이 울고 간 자리 아니에요? 그런가? 네. 졸라 맞아가지고.
그게 빨주노초 반환보라고 하죠. 네. 빨주노초 반환보. 그게 가시광선. 이제 그 파장의 길이 중에 파장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낮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건 태양과 지구 대기 각도 때문에 파란색 파장이 가장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하고 지구가 돌아가니까 네. 태양하고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해가 지기 직전에는 우리 땅에 빨간색 파장이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런 노을이 지는 원리를 알고 봐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주노초 반환보라는 게 무지개에서 우리가 이렇게 색깔이 보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자연 세계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색깔밖에 못 보는 거죠.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무지개라는 현상이 그래서 신기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노을이라는 건 그 중에 한 파장만 이 지구가 필터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날은 파랗게 보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보라색으로 또 보라색이 더 많은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빨주노초 반환보라는 그 색깔의 연장인 거죠. 확장. 그 노을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이렇게 이야기 듣고 보면 아 그렇겠네. 아 그러니까 네. 바다가 그렇게 파란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늘이 파라니까 바다가 파란 네. 거거든요. 네. 안 그러면은 바다가 파래서 하늘이 파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우리가 바닷물을 떠보면 투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는 원래 색이 없는데 하늘을 반사한 색을 그대로 바다가 담고 있는 거거든요. 확실합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파장에서 파란빛을 제일 많이 흡수해서 그렇다 이렇게 빛드는 느낌이 있는데.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똑같은 말입니까? 하늘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바다가 파랗게 보이는 거죠. 똑같은 말이야? 네. 시나몬이 네. 나중에 생강 뭐 이런 건가? 색깔? 계피. 네. 그것도 모르고. 계피 빼주고 시나몬 넣어주세요.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니까 똑같은 말이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더 바보 같은 거는 아줌마 떡볶이 1,000원어치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1,000원어치가 얼마인지를 왜 물어보는데 내가 참 바보다 바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성인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과학적인 원리를 알고 보니까 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라는 그 형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상징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라는 형태가 가능하다. 네. 내가 동그라미라는 형태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문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부러진 거, 쪼개진 거, 그냥 널브러진 거,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주워 먹던 인간들이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부터 석기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석기 시대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넘어가면서 금속 문명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금속 문명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 자체가 동그라미, 바퀴라는 동그라미가 에너지 운영면에서 너무나 효율적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금속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동그라미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요. 그 안에서 동그라미가 움직이는 물체들 안에서의 어떤 조직 사이의 그 분자 조직 사이, 그러니까 원자 구조 사이에서의 응집력, 이렇게 밀어내는 힘과 당기는 힘이 동시에 균형이 맞을 때 물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은 녹거나 터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몸도 그렇고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만 신기한 것 같아서. 네, 많이 신기해요. 이번 에피소드 완전 망했구나. 괜찮아. 약초님보단 괜찮았어. 약초님 그런 뭔지 나 하나도 몰랐어. 나중에 동그라미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뭐 주택이나 아파트 옆에 보면 그 도시가스관 있잖아요. 도시가스관. 그것도 자세히 보면 정말 신기한 원리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안정성부터 시작해서 중력이 가지고 있는 그 밑으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도시관은 1층부터 20층까지 한 방에 못 올라갑니다. 무조건 어디선가 한번 꺾어서 돌려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꺾여 있더라. 그게 그러니까 그 잘 보시면 한 번에 그 목표층까지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꼬불꼬불꼬불 올라가거든요. 그래 놨더라. 한 방에 못 올라가요. 그게 도시가스 물처럼 만들어진 도시가스가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에 그 무게 이상이 되면 파이프가 가지고 있는 그 압력 있죠. 그게 위험해져서 안전한 압력까지만 올리고 다시 꺾어서 다시 올리고 꺾어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신기하죠? 알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라는 이 형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영혼성, 하여튼 에너지의 신비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형태여서 평소에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말하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없어지는. 왜 재밌어요? 근데 재밌었고 그리고 우리 오락실 가면 에너지 닳을 때 이렇게 일자로 쭉 해가지고 닳잖아.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에너지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 한번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순간순간이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군요. 저는 뭐 그냥 보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냥 생각했는데 다 뭐 어떤 원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면서 이게 동그라미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이게 휘발유가 공기하고 섞여서 폭발한 다음에 그 폭발력이 실린더를 움직여서 그 상하 운동이 회전 운동을 만들어내고 그 미션으로 전달되는 회전 운동이 바퀴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상하면서 가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 자동차라는 이게 정말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런 게 만들어낸 기술적 발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말 이제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는 순간이다. 이게 딱 올 때가 있거든요. 참 그래 따지면 벤츠란 분이 참 대단하신 거네요. 아우 형님이죠.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던 대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집니다. 우리 나갈 거라고. 선창 1호 선장 70살 오모 씨는 오늘 오전 9시 영흥도 용담해수욕장 갯벌에서 57살 이모 씨는 정오쯤 바다 위에서 모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했던 유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내 동생 어떡해. 해경은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급유선 선장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낚싯배도 잘못이 있다며 쌍방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원법에는 선장과 별도로 주의 경계를 위한 당직 근무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타실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뒀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은 조타실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급유선에 대한 수중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충격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 등 미세 증거물을 채취할 예정입니다. 해경과 국과수는 낚싯배와 급유선에 대해 감식 작업을 통해 충돌 상황을 정확히 알아낼 계획입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올해 세상을 바꾼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문 대통령이 한국에서 제대로 된 민주적 리더십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북핵 이슈 등을 언급하며 5월에 취임한 문 대통령보다 이러한 난제들을 더 많이 다뤄본 지도자는 없을.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영 실장님? 네, 이주영입니다. 지금 의원님 안 지키시고 어디 갔다 오셨어요? 모닝 지키러 갔다 왔습니다. 네, 모닝 모시러 다녀왔습니다. 아, 차를 어디 놓고 나셨구나. 기름 다 떨어져서 끝나고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에 좀 넣고 가려면. 그러면 기름을 그 모닝은 얼마 안 들어가죠? 가득 넣어봐야 45,000원 정도. 아니 몇 리터? 30리터 정도. 연비 좋죠, 그 차는? 예, 좋습니다. 얼마 안 들어가시네요. 네. 하긴 뭐 지플 넣었으면서 무슨 검은 세단 몰고 다니는 것보다 낫다. 나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네. 왜 있잖아요. 막 벤츠네 무슨 어마어마하게 큰 차들 있죠. 타고 다니는데 이 양반이 사실상 수익이 없어. 그러니까 차를 주차장에만 세워놓고요. 거의 안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진짜 웃겨. 그에 비하면 뭐 우리 모닝은 훌륭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정 실장님. 네. 실장님 없어가지고요. 네. 우리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지역구. 그거는 네. 본인이 특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제 지역구는 와부읍, 진건읍, 조안면, 태계원면,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입니다. 왜 이렇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소개가 하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와부, 네. 진건, 조원, 퇴계원, 금곡, 양정, 지금, 더너, 여 중에 가끔씩 무슨 기사 같은 게 네. 나오면 그 지역이 바로 떠올라요. 경기도 남양주시 뭐 어떤 특정 동, 특정 면, 특정 읍 이런 거.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예. 12월 18일부로 별개로 그럼 통합진보당과 이석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 노선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를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환 비망록에 2014년 12월 17일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이에요. 김기춘 비서실장을 뜻하는 장자라는 글자 아래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소장 의견, 조율 중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데 그리고 19일 날 해산이 결정돼 버려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미리 알고 있었던 뜻이잖아요. 여기서 추정컨대는 그 비망록 2014년 12월 17일 날짜잖아요. 예. 그리고 해산이 19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마치 19일, 22일 초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디데이, 거사일처럼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은 사전에 알았다는 거고 최대한은 관여했다는 거죠. 혹은 지시했다는 거죠. 12월 19일이면 그게 대선일이었는데 그 전에 그러네요. 그래서 12월 19일 날 일어난 일이 많고 이게 이명박의 생일도 12월 19일이라면서요. 네. 굉장히 재밌는 거. 이때 뭐 의혹이 많았죠. 네. 청와대가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과 일정한 커넥션을 가지고 이 일을 제기했다. 네, 그래서 이 민주적 절차 따위는 이렇게 생각했다. 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됐고요. 저는 뭐 김희수 재판관의 당시 소수 의견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거의 사찰 당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네, 느낌. 네. 어쨌건 일단 역사 속에 일어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폭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조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사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법의 판결은 좀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고요. 네. 문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그 이유가 예전에 왜 그 4.3 사건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민들한테 사과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정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를 해놓으면 우리가 왜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확정 판결이 되고 재심이 끝나고 나면 정부가 그거를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이제 공론화되고 조사하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론화된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기가 힘든데 예.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할 때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했어요. 예, 그게 첫째가 정당 활동 자유를 침해했다. 예. 두 번째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세 번째가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 네 번째가 위헌 정당 당원의 낙인을 찍었다. 다섯 번째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위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 절차적인 문제 제기, 이게 정상적인 재판과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못했다.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 그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 기억들 더듬어 가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다는 게 일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민주당 내 정서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최근 경기 호전은 수출 회복이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무역이 올해 우리 경제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 6위 수출 대국으로 발돋움했고 세계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탄핵 등 정치적 혼란과 북핵 리스크 속에서도 성과를 낸 기업인과 노동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성장 양극화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역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무역도 양적 성장을 넘어 포용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며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중소기업 353만 개 중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9만 4천 개, 불과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출을 통해 기업을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소, 중견 기업들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바이어 발굴, 계약, 납품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필요한 경우 대기업의 유통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유가 상승 등 앞으로의 무역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장 다변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다변화를 시도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신북방, 신남방 정책 추진으로 그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에 정부의 비판적인 교육감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실질적 견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며 개인적 약점도 찾아 일주일 안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친구인 최윤수 당시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뒤 자신의 산하에 있는 7국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국정원이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국 교육감을 모두 사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검찰에 넘긴 당시 보고서에는 서울시 교육감의 경우 측근 고속 승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다른 교육감의 경우엔 누리예산 관련 가정통신문 발송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런 내용을 교총 등을 통해 쟁점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이 정부와 갈등 관계였던 교육감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했다고 보고 조만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 측은 모르겠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최윤수 전 2차장은 전화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동일이 바뀝니다. 다산일동, 다산일동. 예.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번에 그런 분도 한 분 계셨죠. 이우현 의원. 남양주랑 연관 있지 않아요? 아, 예. 남양주 시의회 전 의장이 예. 지난 총선 때 이우현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에게 공천 헌금 5억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공천 탈락 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우현 전 위원장이죠. 지금 의원 그 수첩에는 20명 정도의 공천 헌금 액수가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우현 의원이 그 많은 돈을 혼자 받았을 리는 없다. 예, 그래서 그 이우현 의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친박 중진에 대해서 검찰이 의심하고 내사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양주 시장은 지금 민주 세력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16년 동안. 아이고 참. 남양주 시민 여러분 투표율 높이십시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자,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 뭐 지자체 선거도 이제 다가가고 아마 예산안 처리 국면이 지나고 나면 법안 처리하고 바로 이제 사실 지자체 선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전국 자체가 해가 바뀌면서 이게 이제 그걸 주도하는 게 정당들뿐만 아니라 언론들이 대부분 그런 분위기로 갈 테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관심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신현희 강남구청장. 실제로 이 사람은 사실상의 일베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지금 카톡으로 퍼나른 글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세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등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일배성의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요 그거 보고 왜 세월호의 책임이 문재인에게 있다 이거에 무슨 앞뒤가 뭐죠? 그게 뭐 무슨 뭐 참여정부 때 어떤 법안을 뭐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연결시켰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 사실 알고 보면 또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났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졌고 예. 사실은 그게 일베랑도 연관이 있으며 전에 보니까 전 국정원 직원도 같은 카톡방에 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사실은 일베성 글을 국정원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전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을 만들었던 인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부럽다. 이 신현희 구청장이요. 예. 단체 대화방, 카톡 대화방에 인원이 500여 명이나 된대요. 부럽다. 1000명 조금 넘어요. 풀로 차는데 카톡 대화방에. 그러니까. 근데 그걸 다 채웠는데 거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각각 137회, 59회 전송했다네요. 그러니까 이게 500 곱하기 59, 500 곱하기 137 하면 도대체 이게 죄가 아주 위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신현희 구청장에게 징역 1년 구형했는데 저는
검찰을 좀 의심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 정도 죄면은 구형은 일단 1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의도상 검찰이 1년 구형한 의도상 실형 선고 받기 힘들죠. 실형에는 집행유예가 포함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구속 자체는 인신 구속 자체는 못하는 정도잖아요. 네, 그렇죠. 예, 대개 요 정도면 그렇죠. 근데 이게 일벌 100개라는 개념으로라도 이건 굉장히 악질적인 가짜뉴스 퍼나르기 하면서 어떤 했던 작업이고 사실상 선거운동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현희 구청장이 실시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조기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피고인이 낙선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는 내용을 전달한 건데 이거를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곡해시켜서 기소했다라고 주장했는데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울분을 토로하는 것과 문재인은 공산주의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후보 또는 당시 후보의 이미지를 실추시켜야 되는 건 맞고 목적은 네. 이게 올해 3월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올해 3월달이면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다 조기대선 치러주겠네 하고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죠. 네. 어쨌건 신현희 씨 같은 사람들, 아까 그 안철수 대표랑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 이 자세가 똑같아, 알고 보면은. 네.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보통 다른 후보들 같으면 문재인 후보의 선전, 이기길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냈던 이유가 바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대놓고 이제 뭐 상대방 쪽에 대해서 이렇게 일배성 카톡을 수백 회를 날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우리는 선거가 일찍 치러질지 몰랐다 이런 방식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고요. 이거는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기대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검찰의 구형이 잘못됐다. 징역 2년, 실형에 처한다. 그리고 자격정지 10년 이런 정도. 이분은 뭐 이 카톡의 문제만뿐만이 아니고요. 보통 우리 같은 남자들 민방위훈련 받으러 가면은 꼭 나타나가지고 뭐 야당 욕하고 박근혜 칭송하고 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고요. 박원순 시장하고도 대판 붙었던 바로 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신연이 열사죠. 보수 열사. 구정 행정이나 잘하면 되는데 정치적으로 너무 튀면서 꼭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신현희만 있는 게 아니고요. TK나 이런 쪽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신현희와 류여해는 누가 더 극우적 보수의 열사일까? 뭐 열사까지는 그냥 관종이죠. 네. 우리가 박근혜 정권과 싸울 때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통합진보단 해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전에 나왔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의 내통혐의 그때가 그런 메모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공식적인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뭐 치세에 가려서 많은 분들이 좀 어떤 상황들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전반적으로 한 정당을 그러한 이유로 해산시키는 것 자체는 일단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헌재에 정당 해산 심판할 때 헌재가 할 때 소수 의견을 냈던 김희수 재판관의 명 판결문이 있습니다. 소수 의견. 그게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 법관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과